에듀원 미친 한국사. 자, 오늘은요, 지금 2021년 국가직 9급 공채 한국사 문제풀이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국가직 9급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 국가직 9급 문제와 거의 그 난이도가 비슷했다. 사실상 킬러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좀 공부가 되신 친구들이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 조금은 좀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 있었다. 그 문제만 잘 통과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으로 이제 한국사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문제씩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소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풀이가 중요한 거니까 문제풀이 하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가를 지은 왕의 제위관. 자, 1번 문제부터 조금은 약간 당황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 시조가 나왔냐라고 할 텐데, 시조가 나와갖고 그 왕을 묻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좀 공부를 조금 하신 친구들은 요 시조를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뭔가 시조가 있는데, 시가가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이런 거 잘 모를 때는 일단 요거부터 먼저 보는 거야. 진대법 시행, 언제요? 고국 천황 때였죠. 우리 고구려 2세기 때 고국 천황 때다라고 할 수 있고요. 낙랑군 축출한 거는 이제 313년에 이제 미천황 때였어요. 고구려 미천황 때.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긴 거 우리 주몽의 아들이었었죠. 언제요? 유리왕 때. 유리왕 때. 요거 율령 반포한 게 소수리망.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왕 중에서 이 시가를 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 우리 문화사 파트에서 우리 시조, 노랫말 쓴 사람 누군지 유리왕, 그쵸? 황조가라고.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유리왕이 이제 자신의 어떤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그 시를 하나 썼던 게 바로 황조가라는 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읊어드리지 않았지만 대개 보시면 알겠지만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보내면서 그쵸? 그 여인을 그리워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니들은 저렇게 정답게 외치고 있는데 나는 외롭다. 이런 거잖아. 그쵸? 딱 보니까 황조가네, 황조가. 그쵸? 황조가. 그럼 여기서 이 왕들 중에서 이거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죠. 누구예요? 유리왕이잖아, 유리왕. 그치? 유리왕.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선지를 보고 답을 추려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공부한 내용이니까. 황조가를 아마도 여러분들 조금은 더 심도 있게 공부한 친구들은 황조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황조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럼 공부를 좀 덜 하신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정답은 몇 번이요? 3번입니다. 자, 밑줄 친 유학자입니다. 자, 밑줄 친 유학자에 대한 설명인데, 자, 보겠습니다. 풍기군수 주세붕 나왔죠. 이 사람은 뭐예요? 이분 이제 최초로 서원을 하신 분이에요. 최초의 서원이었던 백운동 서원을 처음으로 설립했던 사람이잖아. 그쵸? 근데 이 백운동 서원을 처음에 주세붕이 설립했을 때, 누구를 배양하고, 누구를 제사 지내기 위해서, 요거 설립했죠? 안양이라는 사람이 있죠. 제가 매번 얘기했다. 안양을 제사 지내기 위해서 처음에 이 서원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안양을 제사 지낸 것과 동시에 이후에는 이제 그 주변 지역에 있던 양반 자제들이 우리 애들도 가르침을 좀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육도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자, 이분을 모시기 위한 거다. 누구예요? 안양입니다. 안양 누구예요? 우리 원간섭기 충렬왕 때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학, 신유학, 즉 성리학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했던 사람이 바로 안양이라는 사람이죠. 안양. 그러니까 이 안양을 우리가 쉽게 충렬왕 때 성리학을 도입했던 분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정답은 쉽게 2번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해주향약, 향약인데 이거 향약 누구? 예안향약은 이황 선생님이고요. 그 다음에 해주향약. 황해도 해주 지역에서 향약을 처음 만들었던 분 율곡 이 선생이 되겠죠. 성악십도는 누구? 이황 선생이 되겠다. 10가지 그림으로 했습니다. 선조에게 10가지 그림으로써 군주가 스스로 나라를 통치해야 됩니다. 제가 필요 없죠? 이러면서 성악십도를 저술을 했던 분이 바로 이황 선생이고요. 일본의 동정을 담은 해동 제국기를 저술을 했던 사람은 누구냐? 신숙주라는 인물이죠. 신숙주. 이분은 이제 세종 때 건너갔어요. 세종이 이제 일본의 동태를 살피고 와라 하면서 당시 집현전학사였던 신숙주를 어디로? 일본으로 보냈다가 근데 이 신숙주가 세종 때 건너갔는데 요 해동 제국기란 책을 남긴 것은 언제예요? 저술한 거. 이거는 성종 때 가서 저술한 겁니다. 알겠죠? 세종 때 건너갔다가 성종 때 가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해동 제국기란 책이 나오면 언제 저술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성종 때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안양이니까 정답은 몇 번이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1919년도의 일입니다. 자, 19년 3월 1일. 뭐예요? 3.1 운동이네. 3.1 운동. 그렇죠?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서가 낭독되었다. 이 공원에 있는 탑은, 자, 여기가 무슨 공원입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탑골공원이죠. 탑골공원. 그렇죠? 정신물증은 탑골공원이죠. 탑골공원에 모여서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서가 학생들에 의해서 낭독됐죠. 이때 민족대표 33인은 자진 체포당하셨어요.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낭독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민중에게 피해를 입힐 수 없다 하면서 자진 종로 경찰서에 전화하셔갖고 자진 체포당하시고 이후에 이제 학생들이 이 선언서를 이어받아서 탑골공원에서 낭독하면서 그 3.1 운동의 물결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탑골공원에 세워진 여기 옛날에 어디 자리? 이 왕 때 세웠던 탑이 있는데 이 탑이 바로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너무너무 말씀 많이 들었고 했던 겁니다. 뭘까요? 바로 이 왕 때 지어진 원각사. 이 탑골공원 이 왕 때 여기에다 사찰을 지었거든요. 원각사는 사찰을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찰이 있지만 사찰터만 남아 있고 뭐만 남아 있습니까? 석탑만 남아 있죠. 그게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야. 이거 제가 너무 많이 강조했죠. 세조 때잖아. 세조 때. 그렇죠? 세조 때 세조가 불교 진흥을 했었죠. 원각사를 사찰을 짓고 여기다가 원각사 10층 석탑을 지었다. 거기다가 이제 간경도감이라고 하는 불교 경전을 간행할 수 있는 임시기구도 두면서 일시적으로 불교가 진흥되었다. 조선현 사회는 기본적으로 억불 사회였지만 억불 정책을 썼지만 이때 세조 때 그리고 언제쯤이냐 문종 때 명종 때 명종의 어머니 문정후가 조금 불교를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잠깐 또 진행됐던 시기가 바로 세조 때하고 명종 때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왕은 누구예요? 세조니까. 동국병강. 우리나라 역사서 조선 초기 때 역사서 정리했던 왕이 누구냐면 세종 아들이었던 문종 때죠. 문종 때. 그렇죠? 문종 때. 사실 세종이 다 했던 것들을 이제 사실은 어떤 문종 때 세종이 말년에 아프다 보니까 간행을 못하고 그 아들이었던 문종 때 가서 간행을 하게 됩니다. 문종이 재위 기간이 2년밖에 안 되거든요. 2년 동안 그 많은 역사서 고려사, 전료, 동국, 병가 이런 역사책들을 어떻게 쓸까? 이미 다 어느 정도 세팅이 되는 상태에서 문종 때 간행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은 동문선 이거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거 서거정 언제요? 성종 때. 우리나라 역대 문장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조 때 육조 직계제 실시했고 구황조의 정치제가 있다. 이제 태종했고 세조 때 육조 직계제 기억나시죠?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이궁인 창덕궁을 창건하였다. 창덕궁은 언제예요? 태종 때였잖아요. 그렇죠? 이방원이었죠? 태종 이방원은 자기가 왕이 오르자 정도전이 이름 붙인 경복궁에는 내가 있기 싫다. 이러면서 왕이 오르자 창덕궁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계속 머무셨죠. 태종 때 이방원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처음에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어려운데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가가 올립니다. 지방경원의 관차사 수령, 서울의 경원의 홍문관과 육경 그리고 대관들이 모두 능력 있는 사람을 천거. 자, 여기서 뭐야? 천거라는 표현이 나왔어. 천거. 천거는 뭐라고요? 추천제죠. 추천제.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얘기예요. 그울에 대궐에 모아놓고 친히 여러 정책과 관련된 대책 시험을 치르게 한다면 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왕의 이제 면접 시험이에요. 왕의 이제 신하들에게 이제 묻는 것을 대책이라고 하고 책문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책 책문에 대답한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치르게 한다면 인물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는 역대 선왕께서 하지 않으셨던 일이요 한나라에 여기 키워드 나왔다. 혈량과 방정과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천거란 내용이 나왔고 혈량과란 내용이 나왔고 이 인물이 이걸 건의한 거죠. 누굴까요? 바로 조광조가 되겠죠. 조광조. 중종 때 인물이었죠. 조선 중기 중종 때 바로 조광조입니다. 우리가 뭐 조광조의 업적 개혁 정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쉽게 풀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기묘사화로 탄압받았다. 기묘사화. 그렇죠? 기묘하게 죽었다. 이게 맞잖아. 그렇죠? 그렇죠? 각종 개혁 정치를 펼치다가
훈구파들하고 대립했어요. 이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중종 때 등용되었던 사림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정통 사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훈구 세력들하고 이제 대립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중종이 이제 이 조광조를 상당히 아꼈는데 이 조광조가 조금 개혁 정치가 좀 급진적인 것도 있었고 왕도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려하기도 했고 거기에 이제 훈구 세력들이 이제 사림에 대해서 딴지를 건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위훈삭제. 그 조광조가 당시 중종이 연산군을 결국 축출하고 왕에 올랐던 인물 아니야. 그때 이제 훈구들이 이제 중종을 도와서 이제 왕에 올랐단 말이죠. 중종 반정이라고 하죠. 광해군 축출된 걸 인조 반정이라고 하고요. 반정 무슨 뜻인 줄 알죠? 다시 돌려놓는다. 옳게 돌려놓는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중종이 또 훈구들을 견제하려고 또 살인들을 등용합니다. 그래서 조광조가 개혁 정치를 막 해요. 근데 조광조가 뭐라냐? 훈구들이 중종을 세울 때 말이야. 가짜 공훈들이 많았다고요. 가짜 공훈들. 가짜 공훈들이 뭐예요? 가짜 공훈들. 우리가 이제 가짜 작품을 위작이라고 하듯이 거짓 공훈이죠. 요것은 어떻게 된다? 삭제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훈구들의 공신들을 공신 자리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자 여기에 훈구들이 이제 뭐 한 거예요? 주초위왕 풀립에다가 주초위왕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놨죠. 이걸 한자로 쓰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초위왕.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바로 이게 합치면 조씨예요. 조씨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라고 이팔에다 쓴 다음에 꿀 발라갖고 벌레들이 파먹게 한 거죠. 왕이 지나가는 길에다가 이거 딱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김충종도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에 약간 우려 섞인 마음이 있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야, 안 되겠다. 제거해야겠구만 한 거죠. 그래서 조광조가 기묘사화. 기묘년인데 아주 기묘하게 죽였죠. 기묘하게 죽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묘사화가 되겠고요. 그렇죠? 정답은 그래서 1번이고요. 조의제문을 사초에 실은 거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김종직의 의제를 슬퍼하는 이 글을 이건 사초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실록을 쓰는데 기초가 되는 그 글이죠. 기본이 되는 사관들이 쓰는 글인데 요거는 김일손이라는 인물이 쓰다가 요 그 조의제문 자체가 사실상 세조를 약간 비판한다라고 하면서 당시 연산군 때 훈구들이 또 누구한테 연산군에게 일러가지고 김일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었고요. 이 조의제문을 썼던 김종직은 이미 돌아가셔갖고 관에 이미 묻히셨는데 관에서 꺼내갖고 다시 한번 토막을 또 낸 거죠. 사실 뭐 토막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뼈를 그냥 으스려갖고 다 박살내버립니다. 2번 죽인 거죠. 그렇죠? 이런 사태가 있었다. 그걸 이제 부관참시라고 하죠. 김일손은 능지처참 당하셨고요. 문정왕후의 수렴 청정을 지지했다. 문정왕후 같은 경우는 명종의 어머니로서 당시 외척 가문이죠. 외척 가문인데 이 당연히 뭐 이쪽에 소윤이라고 하는 윤원영 일파가 되겠죠. 문정왕후 동생. 문정왕후가 윤 씨거든. 동생이었던 윤원영이 사실상 실권을 잡았죠. 연산군의 생모 윤 씨를 폐비하는데 그쵸? 이때가 이제 무슨 사화예요? 갑자사화. 엄마 원수갑자. 자 이렇게 설명하죠. 갑자년에 있었던 갑자사화인데 이때 동조했던 건 연산군의 측근들이었습니다. 왕당파라고 하는 애들인데 임사홍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임사홍. 왕당파라고 할 수 있는 임사홍 같은 인물들이 이제 주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갑자사화 같은 경우는 살인들도 피해 입었지만 훈구들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때 이제 왕당파 세력이었던 임사홍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입니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에요. 자, 우리가 신석기 시대를 찾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과 유물이 바르게 연결된 거 볼게요. 양양 오산리, 가장 오래된 집자리가 있죠. 오산리 그 옆에 지경리 다 그런 겁니다. 자, 덧무늬 토기. 자, 덧무늬 토기하고 덧띠 토기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덧무늬 토기는 신석기고 덧띠 토기가 철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항상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늬띠 이렇게 무늬띠. 무늬씨. 내 여자친구가 무늬샤. 무늬띠 발음 짧게. 무늬띠. 무늬고 철기 시대 가서 띠예요. 그러니까 무늬띠 헷갈리는 친구들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었죠. 무늬띠. 그 덧무늬 토기는 또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가 되겠다. 맞는 거예요. 서울 암사동은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유적지죠. 암사동은 현사 유적지가 있었느냐. 여기는 다양한 신석기 시대 유물이 발견됩니다. 빗사무늬 토기 신석기 유적지죠. 유물입니다. 맞고요. 공주 석장리는 이거는 언제예요? 구석기 시대잖아, 그렇지? 공주 석장리 구석기 시대고
미송지 초기는 또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또 유물이 되겠고, 구석기, 청동기, 신석기 시대가 아니죠, 그렇죠? 자, 리뷰에 가겠습니다. 부산 동삼동 지역은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가 많습니다. 여기는 폐총도 발견됐고, 뭐 흑요석 같은 것도 발견됐는데, 아슐리아는 주먹도끼. 자, 봐, 주먹도끼는 어느 시대? 구석기 시대, 그렇죠?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거잖아. 연천 정곡리에서 발굴된 대표적인 구석기 유물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6번 가보겠습니다. 가 시기에 신라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이죠. 자, 요거 보시면은 고구려 침입으로 한성이 함락되자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 자, 고구려의 어느 왕의 침입? 장수왕이었죠.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던 장수왕의 침입으로 475년도 한성이 함락되고, 당시 누구? 백제 왕이었던 부여경, 계로왕이었죠. 계로왕이 전사했고요. 이후에 아들이었던 문주가 웅진으로, 지금의 공주 지역으로 천도했다라는 거, 그렇죠? 장수왕의 침입. 요게 딱 475년도의 일이에요. 5세기 말에 장수왕 때죠. 성왕이 사비로 도읍을 옮겼다. 이건 6세기 성왕 때, 초창기에 사비로 옮겼고, 이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라고 했었잖아. 남부여로 바꿨다. 그쵸? 요때가 성왕이 이제 체제를 정비하던 시기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한다고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했잖아. 사비천도, 그 다음에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다음에 이제 나제 군사 동맹을 통해서, 나제 동맹은 계속 ING, 진행형이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나제 동맹을 통해서, 나제 동맹은 이미 언제 맺어졌습니까? 이미 함락되기 전에 맺었는데, 이때는 나제 동맹이 힘을 못 썼어. 근데 이때가 다시 한번 6세기 때 고구려가 약간 내부적인 위기에 처하자 신라와 백제가 막 무럭무럭 성장하는 시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이 같이 어디를 한강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렇죠? 한강을 정복하게 된다. 근데 결국 진흥왕이 배신을 때린 거지. 그래서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 한강 하류 지역을 먹으면서 사실상 이제 한강 지역이 신라 땅이 된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순서들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때부터니까 잘 보세요. 이건 562년, 자, 이것들은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진흥왕 때야. 그쵸? 대가야 정복, 황철영비라고 하는 진흥왕 순수비, 그 다음에 거칠부 국사. 요건 다 진흥왕 때인데, 요게 이제 사비천도 후에 이제 진흥왕과 함께 이제 각종 정책을, 진흥왕의 정책이 나오는 거죠. 요거는 뭐예요? 법흥왕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사실 문제가 정확하게 이제 여기 사이에 뭐가 있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성왕이 우리가 짝을 한번 지어야 돼. 성왕이 누구랑? 진흥왕과 함께 했잖아. 그렇죠? 진흥왕과 함께. 그러면 여기 사이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갈까요? 법흥왕이 들어갈 수 있겠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법흥왕은 진흥왕 이전에 신라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것들도 순서를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다 2, 1, 2, 3번 진흥왕 때 업적은 다 요 성왕이 사비천도 이후에 이제 있었던 신라 진흥왕의 업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순서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 다 드렸었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7번 가봅니다. 시기별 대외교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외교류. 자, 볼게요. 백제 노리사치기가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했다. 이거 언제? 6세기 성왕 때잖아. 그렇죠? 이게 6세기 성왕 때. 아까 방금 전에 우리 백제 성왕이죠. 백제 성왕 때가 되겠고요. 자, 통일시대 때 장보가 청해진을 설치해서 흥덕왕 때입니다. 해상권을 장악했다. 통일시대 때 맞아. 더 자세하게 들어간다면 신라 중대가 아닌 신라 하대 때죠. 신라 하대 때 장보가 청해진을 설치했다. 어디다가? 지금의 완도 지역에, 전라남도 완도 지역에 흥덕왕이 진지를 구축해 준 거야. 이게 청해진이라는 게 뭐냐면 군사 진지예요. 진지, 청해진, 그렇죠? 패강진, 혈구진 이런 식으로 진지를 구축해 줍니다. 그래서 해적을 소탕하게 한 다음에 해적을 소탕하게 했죠. 그 이후에 청해진을 근거지로 해서 장보고가 대외 무역을 한 거야, 당나라하고. 그래서 무역을 하면서 돈을 상당히 많이, 자본을 많이 축적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장보가 잘 나가는 거야, 이 당시에. 그러자 당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죠. 신라하대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어떤 신라 진골 귀족 한 명이 김우진이라는 인물인데 찾아온 거죠. 나 왕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내 아들이 왕비로 당신 딸을 삼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고 이제 약속을 했고, 장보가 그걸 도와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진골들의 반발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반란을 일으켰죠. 846년도 그게 장보고의 난이에요. 그 이후에 청해진이 혁파가 된 거죠. 어쨌든 요거는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요걸 흥덕왕, 근데 흥덕왕 굳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흥덕왕 기억할 필요 없는데
흥동왕 때 이거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흥동왕 때 설치했고 문성왕 때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건데 신라 하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성강 하국의 병란도 그쵸? 병란도 있잖아요, 그쵸? 이때 이제 많은 뭐 아라비아 상인들도 왕래하면서 이때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 병란도를 통해서 각종 향신료 같은 것들을 막 우리에게 수출하면서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 무역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려의 이름이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꺼려야 코리아가 된 거죠. 그렇죠? 명과의 교류에서 중간계시. 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 중간계시, 책문후시, 또 중간후시, 계시와 후시 같은 그렇죠? 명과의 교육에서는요 주로 공무역이 주도했어요. 사무역은 별로 발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명나라는 사실 조선 전기고 조선 후기가 되면 청이란 나라인데 요 중간계시하고 책문후시 이런 어떤 계시 후시가 같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조선 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명이 아니라 굳이 말씀을 드리면 청이죠. 청나라의 교류에서 이제 했다. 이거 사실 언제라고요? 조선 후기가 되겠다. 우리가 공부 좀 한다면 계시 후시가 언제 나오는지 아셔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문화유산 나왔네. 요즘에 이제 우리 국가직, 지방직 시험에서 이 문화유산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문화유산들, 그다음 기록 문화유산들 조금 체크를 해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아시는 분들 알 건데 그거 한다고 해서 이거 또 맞는 것도 아니야. 자, 보겠습니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 자, 이거 어제요? 공주 송산리 고분군 웅진시대 때. 그쵸? 자, 이런 표현들 참 사실은 이런 표현들이 지금 아예 안 쓰는 표현들이거든요. 이게 옛날식 표현이에요. 전축분. 이 전자가 무슨 전자냐? 벽돌 전자예요. 그러니까 벽돌로 쌓아 올린 무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사실상 전축분은 벽돌 무덤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2012년, 12년 이전의 그 기출문제들을 보면요. 이런 한자식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말식 표현들이 나오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굴식, 돌방 무덤 그러면 굴식이잖아. 굴식. 굴이니까 굴은 횡으로 들어갔죠. 그쵸. 굴로 들어갔는데 횡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횡혈. 그 다음에 돌방은 돌로 만든 방, 석실. 그래서 뭐 굴식 돌방 무덤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지금은 예전의 표현은 횡혈석실분 뭐 이랬어요. 횡혈석실분. 돌무지 무덤. 그 전에 있어 돌무지 무덤. 돌을 쌓아 올린 거거든. 돌석자. 그쵸. 적석분. 적자가 우리가 쌓을 적자했잖아. 뭐 물건을 적재한다. 적석분 그러고요.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 같은 거는 돌무지잖아. 적석이죠. 돌무지는 아까 적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덧널은 뭐냐면 나무로 만든 곽이다. 그래서 적석 목각분. 이런 표현들은 옛날식 표현인데 요게 나왔네요. 오랜만에. 벽돌 무덤 전축분이에요. 6호분이 있고 무령왕릉이 있다. 제가 이거 우리 공전 송산리 고분군의 벽돌 무덤 무령왕릉만 아시는 분들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6호분도 있다고. 6호분에서 이제 사신도 1월도와 같은 벽화가 나왔다. 그래서 이 벽돌 무덤 2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가 무령왕릉, 우리에게 알려진 무령왕릉이고 하나가 6호분인데 그건 주인은 알 수 없기 때문에 6호분이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도 이제 벽화가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왜 맞냐? 세계 문화유산 유적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적지로서 세계 문화유산이 되는 곳이 유물 말고 경주가 바로 이제 세계 문화유산 유적지예요. 그 다음에 백제 유적지가 있습니다. 백제 유적지인데 백제 유적지는 알다시피 한성은 제외됐어요. 서울은 제외됐고 이외에 이제 공주, 그 다음에 부여, 삽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 삽이, 그 다음에 익산. 요것이 이제 세계 문화유산 유적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공주 맞는 거예요. 알겠죠? 양산 통도사. 자, 이거는 이게 2018년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사찰들이 이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이 사찰까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양산 통도사에 뭐가 있는지까지 파악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강의를 한 300강, 400강씩 들어야 돼요. 이런 거 다 할 수 없어. 그리고 그걸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머리 아프죠.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강의를 듣던 어떤 책을 보더라도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 서적, 공무원 서적은 한국 서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일단 넘어가세요. 그렇죠? 일단 넘어가야 됩니다. 이런 건 거의 뭐 전공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그다음에 남한산성 이건 되게 표적인 역시 세계 문화유산이죠. 병자론 때 인조가 피난했던 산성이다.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요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리에 가볼까요? 승정원 일기는 왕의 비서기관이었던 승정원에 있던 당시 비서들이 쓴 일기예요. 말 그대로.
왕의 일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는 자 아까 비서실에 했죠. 왕명출납을 담당했던 승정원에서 쓴 일지다. 근데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이다. 역대왕의 훌륭한 언역? 역대왕의 이거 자 착각하시면 돼요. 역대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서 자 승정원 일기가 실록에서 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실록은 왕 사후에 정리하는 건데 바로 그 왕 사후에 그쵸? 만약에 세종이 돌아가셨어. 그럼 세종 때 적어놨던 승정원 일기 그 다음에 세종 때 왕의 일지를 또 적은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사관들이 쓴 게 있어요. 사초라고 해요. 우리 앞에서 아마 봤을 거야. 아까 뭐 조의제문하면 사초 봤잖아. 그 사초는 사관들이 쓰는 거예요. 예문관 소속의 사관들이 쓰는 거. 이거 한마디로 속기사 같은 분들이죠. 다 하나씩 기록하는 거야. 그거 그 다음에 관청일지였던 뭐 시정기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갖고 이제 왕 사후에 다음 후대 왕 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뽑아 쓴 건 아니고 요거는 실록에 뭐가 되는 거야? 재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뽑아 쓴 거는 뭐냐면 왕이 함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왜 그럴까? 실록을 함부로 그 전에 왕이 볼 수 없고요. 왕이 함부로 이제 이거를 미리 뭐 체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칠 수 있거든. 야, 나를 왜 이렇게 나를 서술했냐, 저술했냐 하면서 서술했냐 하면서 고치고 수정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왕이 절대 못 보겠습니다. 연산군은 근데 그걸 뜯어봤죠. 나와봐라! 사초에 쓴 게 뭐냐! 하면서 내려봐라! 그러면 안 돼요, 원래. 원칙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록이라는 자체가 뭐야? 왕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고 왕을 할 수 있음에 그렇게 좋은 것들을 보고 배우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록 중에서 좋은 것들을 뽑아냈던 게 국조보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언제냐면 세조 때 처음 편찬됐어요. 세조 때가 첫 편찬됐던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3번 정도 더 편찬이 되는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이건 그래서 아니다. 국조보감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에요. 기억과 디귿인데 기억과 디귿인데 기억과 디귿이 없네? 그러면은 뭐예요? 이것도 맞는 거죠. 아마도 이런 것들을 노린 것 같아. 맞는 거. 이게 세모라고 했잖아. 이것도 맞는 거. 그 리을은 일단 아니죠. 리을은 아닌데 기억과 디귿은 맞는 거니까. 근데 기억과 디귿이 없다. 만약에 기억과 디귿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 진짜로 완전히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정답은 왜냐?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맞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은 약간 좀 문화사 파트에 좀 어려움을 느끼신 수험생들이 아마 좀 당황했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답은 그래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게 좀 어려운 문제였죠. 사실 이거는 이번 국가직 문제 중에서 가장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는데 지금 발해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과 니은과 디귿과 리을은 어떤 도시인지 예전에 발해 어떤 도시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은 아마도 도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아마 옛날에 경찰 시험에 들게 나왔을걸요. 발해 수도는 동모사는 만주, 길림성, 도나시에 있다라고. 성산자 산성에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동모산이에요. 동모산. 발해가 처음에 대조영이 처음에 발해를 건국했을 때 동모산 기슭에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698년. 두 번째 니은은 어디로 갔다? 니은 두 번째 어디로 갔답니까? 중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 중경으로 수도로 옮겼던 게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중경. 그러다가 언제요? 디귿은 뭘까요? 문왕 때 알죠? 문왕 때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구나. 그렇죠? 중경 현덕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천도한 거. 그러다가 문왕이 한 번 더 옮겼죠. 어디로 옮겼습니까? 리을로 옮겼습니다. 어디로? 동경으로 옮겼다라고 했죠. 동경으로 옮겼다. 그러다가 요 문왕 다음 왕이었던 성왕이라는 발해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다시 어디로 옮겼답니까? 다시 어디로? 상경으로 옮겼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요건 알고 있잖아. 문왕 때 니은에서 디귿, 즉 중경에서 상경으로 옮겼다. 다시 문왕 때 다시 동경으로 옮겼는데 그 다음 왕 때 다시 상경으로 재천도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공부를 좀 한다면은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건 사실은 조금은 난해한 문제. 자,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정용주 무덤을 찾아 벽화에 그려진 인물들의 복식을 탐구한다. 자,
일단은요. 정해공주묘가 있고요. 정효공주묘가 있습니다. 이 공주들은 어떤 공주죠? 당시 발해 3대 임금이었던 3대 왕이었던 문왕의 둘째 딸, 넷째 딸 무덤이에요. 둘째 딸, 넷째 딸 무덤. 아하, 이런 것까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조금 사실은 이거는 제일 어려워요. 자, 요 당시 정해공주묘는 제가 그랬잖아. 고구려 사람, 고구려 양식을 계승했다. 구이식 도변무덤. 고구려는 약간 남성다운 약간 좀 기질을 보인다. 웃을 때 헤헤헤헤. 그쵸? 고구려. 자, 요 정해공주는 약간 당나라 스타일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 무덤 제가 중국 스타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벽돌, 흙을 구워서 뭐 성을 쌓거나 무덤을 조성하거나 하지 않아요. 자연석을 그대로 가공해갖고 그대로 한 거지.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크게 그려지다 보니까 그냥 돌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서 보통 성을 쌓고 무덤을 만들고 하는 스타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나라는 약간의 조금은 귀족적이고 세련미가 있기 때문에 웃을 때 효효효효 약간 여성적이다 해서 효효 당나라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거 있잖아. 뭐 육정상 고분군에 있고 육정상 고분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육회예요. 육회. 그다음에 여기는 용두산 고분군 이렇게. 자, 좀 어렵죠. 이것도 예전에 역시 경찰직에서 나왔던 거긴 한데 경찰 시험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나온 적은 없었는데 자, 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기억 동모산인데 정효가 아니고 정해라고 했죠. 정해. 그쵸? 아닙니다. 요거는 어디에 해당한다? 니은에 해당하는 거야. 니은에. 용두산 고분군 그쵸? 니은 용두산 고분군 중경 맞네요. 용두산 고분군 정효공주 당나라 스타일의 벽돌 무덤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오복루 성문터 저런 것들을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성의 구조를 자 어디 했다고? 당나라 장안성과 비교해본다. 자 상경에 있었던 내성과 외성 그 다음에 그 내성과 외성을 잇는 주작대로 자 이거는 당시 문왕이 상경으로 천도하면서 당나라 장안성을 모델로 해서 상경에 성을 쌓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3번이 맞아요. 그렇죠? 리을 정해공주 무덤을 찾아서 고구려 무덤가에 계산. 정해공주 무덤가 어디야? 기억이잖아. 기억. 그쵸? 기억. 정답은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에요. 좀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사실 좀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킬러 문항. 수험생들이 느끼기에. 자, 요게 니은과 디귿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소문을 올린 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석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요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의 근본입니다. 수신은 내생의 자요 이국은 금일의 요무로서 금일은 지극히 가까우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이나 가까움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면 또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교를 행하는 것은 이국의 근원입니다 라는 거지. 나라의 리를 탐구하는 데 있어서 근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유교를 강조했죠. 유교는 수신의 근본이요. 저기서는 석교라고 하는 석가모니 가르침이야. 석가모니 가르침. 이건 뭐야? 불교. 석가모니 가르침은 수신의 도. 혼자서 닦는 거고요. 혼자서 수신의 도야. 그리고 유교는 이국의 도.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국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거거든요. 나라를 섭리에 따라서 통치하는. 요거는 이제 뭐라 하시면 통치하는 거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치국의 도다. 라고 왕이 건의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최승로라는 인물이죠. 최승로.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는 유교라는 거니까 불교와 관련된 행사들은 없애시지요. 이러면서 그래서 연등회 8간회 같은 불교 행사를 없앴고 유교를 통해서 통치해야 된다라는 유교 통치 이념을 건의했던 게 바로 최승로라는 인물. 어느 왕 때입니까? 고려 성종 때가 되겠고 뭐 고려 성종 때 활동 업적 찾으면은 자 바로 계경과 성과 심옥의 상평장, 그렇죠? 양경이라는 게 계경과 서경을 얘기하는 거야. 두 개. 양경과 심옥의 상평장 설치. 이게 정답이고요. 균열을 기법사주로 삼았다. 이건 광종 때죠. 광종 때. 광종 때 유명한 승려가 바로 균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균여는 이때 보살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보현시범가라는 향가도 남겼었죠. 11수.
국자감에 칠제 뒀다. 이건 언제예요? 칠제 전문 강좌 뒀던 건 예종 때 관악진흥책이었었죠.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경전시과, 경정전시과는 모든 전시과의 완성판 문종 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정, 개정, 경정이 있었죠. 문종 때. 정답은 몇 번이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을 묻고 있네요. 자, 한미 원조협정이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요거 3개 정도는 알고 가시자고요. 한미 원조 협정이 있고요.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3개 다 이승만 정부예요. 근데 시기를 좀 알아두시냐면, 요게 1948년도 12월 달이고요. 이게 1950년도 1월 달이고요. 1953년도 10월 달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원조 받는 거야. 그쵸? 이게 정부 수립 된 지 얼마 안 됐죠.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이 됐잖아요. 그쵸? 원조 협정 해준 거야. 원조 해주는 거야. 말 그대로 원조예요. 원조. 자, 그 다음 상호 방위. 이때는 역시 군사적 원조, 경제적 원조 같이 들어가 있는 원조 협정이고요. 요거는 6.25 전쟁 바로 직전이었죠. 요거는 6.25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6.25 끝난 다음에 미국에서 역시 경제적, 군사적 원조 해주겠다. 그래서 주한미군 두고 이때부터 원조를 본격적으로 또 하게 됐던 거죠. 다 이승만 정부 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승만 정부 때가 되겠다. 요거 3개 아시면은 1번은 맞는 거고요. 농지개혁법이 있었잖아요. 농지개혁법이 1949년도 6월 달에 제정이 됐고, 그쵸? 50년 3월 달에 가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됐잖아. 그쵸? 이때 이제 알죠? 우리가 3정보 이상의 땅은 무조건 유상으로 판매해야 된다. 판매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지주들에게 지가증권이라는 거 하는 걸, 땅값은 나중에 줄 테니까 일단은 지가, 땅 가격에 대한 증권을 발급해줬자. 맞는 거죠. 그렇죠? 맞는 거. 재분, 재당, 면방직, 재분이 뭐야? 밀가루, 재당이 설탕, 그 다음 면방직, 면화 이런 것들에 대한 300산업, 그쵸? 소비재 산업을 적극 지원했다라는 거 맞습니다. 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이죠. 추진. 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수립된 거, 수립만 된 거는 장면 내각인데 추진이 된 거는 62년도부터죠. 62년도부터니까 이게 언제야? 박정희 군정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때 박정희 정부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확하게 시작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 당시 군정 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게 처음 시작됐지만 사실상 이제 박정희 정부 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가 아니고 박정희 정부 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어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자, 12번입니다.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중일 전쟁 이후에 조선 총독부가 시행했던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닌 것은, 자, 여기서 키 포인트는 바로 중일 전쟁 이후입니다. 중일 전쟁. 제가 항상 중일 전쟁 이후에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 본격화되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전시 체제를 이제 완벽한 전시 체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간 시기가 바로 이때부터라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궁성조배, 일본 왕이 있는, 일왕이 있는 어디를 향해서? 궁성을 향해서 허리를 숙여서 절을 드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죠. 민족 말살적이죠. 우리 민족성 없애고 너 이제 일본인이야. 하면서 넌 충성스러운 시민이 돼야 돼. 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맞는 거고요. 다 본격화되는 거. 자, 남면 부경정책. 요게 언제냐면요. 이제 사실상 1930년대 이후라고 하지만 정확히 34년도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제 이때 전쟁을 이제 초창기 때 만주사변을 일으키니까 그 전까지 이제 이렇게 면방직에 이제 원료를 제공했던 나라, 일본의 면방직 원료를 제공했던 나라가 영국이었는데 영국과 이제 미국이 이제 등을 돌려요. 그래서 뭘 안 주냐? 원료를 안 줍니다. 그렇죠? 면방직을 해야 되는데 원료가 이제 당시 이제 영국의 식민지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인도 같은 나라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일본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한 거야? 면방직은 계속 해야 되겠고, 그렇죠? 면방 산업은 계속 기본적인 기초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데 원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남쪽에다가는 면화를 키우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들의 면방직 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34년도부터 이제 이런 남면 북양 정책이라는 걸 실시합니다.
이건 중일전쟁 전이잖아. 그렇죠? 자, 그다음에 황국 신민 의식을 강화하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했던 게 1941년도예요. 황국 신민의 줄임말이죠. 국민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고 황국 신민의 줄임말. 국민학교로 영을 내려갖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95년도까지 쓰였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이제 96년도 가서 이제 초등학교로 개칭이 된 거죠. 그렇죠? 됐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이니까 중일전쟁 이유가 아닌 것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05년 8월 4일에 자, 5년이면 딱 뭔가 느낌이 오죠? 세거모 힐의 대기실, 루스벨트 저택이다. 세거모 힐, 그쵸? 루스벨트의 여름용 대통령 관저로 3층짜리 저택인데 대통령과 마주할 때 나는 말했다. 감사합니다. 각각. 저는 대한제국 황제의 친필 밀서를 품고, 그쵸? 1900년대 품고 지난 2월에 헤이 장관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밀서에 우리 황제는 82년도에 맺은 지금 이게 루즈벨트가 누구예요? 미국 대통령, 그렇죠? 조약의 거중 조정 조항에 따른 귀국의 지원을 강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왜 가신 거예요? 이 나란 사람이 누굴까요?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는 나는 누굴까요?라고 한다면 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헐버트라는 인물이죠. 헐버트 대표는 친한파 미국인이었습니다. 이분은 1886년도 유경공원 초빙 교사로 왔다가 한글과 사랑에 빠지시면서 우리가 최초의 한글 교과서를 쓰신 분이고 했던 그분. 이때 이제 1905년도 우리가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자 이때 고종의 명을 받아갖고 이제 미국에 날아간 거죠. 우리가 82년도에 미국과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었거든요. 거기에서 거중조정 제3국가 분쟁했을 경우에는 서로 도와준다라는 그 조항을 믿고 고종이 보냈는데 루즈벨트가 쌩 깠죠. 이유는 이미 루즈벨트는 우리가 일본과 을사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일본과 가스라 테프트 미락을 통해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인정을 해줬어요. 이미.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거죠. 나중에 루즈벨트가 서신을 보내옵니다. 만나주지 않았고요. 서신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 그거는 그냥 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쓴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지 않아. 이건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야 그거 그냥 구라로 적은 건데 믿었니? 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결국 이게 뭐야? 조미소 통상조약. 결국 지금 묻는 문제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종은 이걸 너무 믿었던 거죠. 미국이 도와줄 거다 했는데 안 도와주죠. 그럼 조미소 통상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영사재판권 뭐예요? 서로 이제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각국의 영사들이 서로 교환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보시면 대사. 그렇죠? 대사. 그 대사들이 있는데 그 대사가 재판을 하는 거야. 자국민에 대해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통치 밖에서의 법적 권리다. 취해법권이라고 하죠. 미국인이 만약에 우리나라 와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미국 영사가 재판하는 거야. 우리 통치 밖에 있는 거죠. 이모군란의 계기. 이건 이모군란과는 관계가 없이 그냥 미국과 그냥 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모군란의 계기로 체결한 거는 일본과 맺었던 뭐 재물포 조약, 그 다음에 청과 맺었던 조청 상민수는 무역장정 이런 것들이 있죠. 최국대 조항 이때 처음으로 들어갔어. 맞죠? 맞습니다. 준책략에 열받았다. 맞죠? 김홍집의 조선책략. 거기에서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친중 결일 연미해야 된다라는 청나라 외교관의 말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에 따라서 미국과의 연대를 맺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맞는 거. 뭐 조미소 통상조약 내용을 안다면은 쉽게 역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4번입니다. 고려시대 항리. 제가 수업 시간에 맨날 고려시대 항리하고 조선시대 항리하고 맨날 비교했거든요. 비교하는 문제들을 많이 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부호장 이하의 항리는 사심관의 감독을 받았다라고 나왔어. 맞죠? 이때가 태조 왕건이 사심관 정책을 쓰면서 사심관 제도를 사용하면서 사심관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지역, 네가 만약에 사심관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내가 너를 임명하면 경주 지역에 대한 너에 대해 부호장 이하의 관리 임명권을 주겠다. 단 그 지역에서 그 경주 지역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 책임을 너한테 물을 거야. 그렇죠? 약간 호족들을 견제하는 정책이었다라는 거. 이때 맞아요. 상층항리 있죠? 상층항리들 호장, 부호장이라고 불렸던 상층항리들은 과거로 진출해 할 수 있었다. 과거 진출 전혀 막힘이 없다. 이거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입니다. 일부 항리 자제들은 기인으로 선발되어 개경으로 보내졌다. 맞죠? 이거 기인제도 태조 왕건 때 역시. 속현의 행정시설이 항리가 나겠다. 자, 지방관이 파견된, 즉 수령이 파견된 곳을 주현, 주군, 속현, 속군은 향리가 담당하던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다 맞네요. 정답은 4번.
기본만 잘 해서 기본 개념 공부만 잘 하셨다면 사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정답은 4번이고요. 15번입니다. 이 농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이라고 나왔습니다. 대개 이 농법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두 땅의 힘으로 하나를 모를 서로 기르는 것이고 예틀 떠나 새우로 가서 고갱이를 씻어내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무릇 벼를 심는 논에는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하천이나 물이 될 수 있는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없다면 변론은 아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를 기르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보니까 벼농사 벼를 심는 논 이런 얘기했고, 모를 기르고 하천에 물을 대고 저수지를 만들고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거는 무슨 법? 이양법. 우리가 아니 모를 내는 법이다라고 했죠, 그렇죠? 무슨 법? 모내기법. 이거 제가 농사가 제 전공도 아닌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수업 시간에도. 뭐라냐? 그 전까지는 직파법이었다. 직파가 뭐예요? 직접 파종하는 거야. 그 씨를 땅에다 그냥 뿌렸어요. 씨를 그냥 땅에다 뿌리면 처음에는 쉽겠죠. 하지만 거기에 이제 뭐가 자라? 벼가 자라는데 이게 그냥 맨 땅에다가 이제 벼씨를 뿌리면요. 벼는 자라긴 자라지만 옆에 잡초들이 많이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잡초들을 항상 제거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긴맥이란 거야. 긴맥이. 그리고 이 잡초들이 또 벼의 영양분을 먹다 보니까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양법으로 바뀌어가는 것은 뭔 얘기하냐? 옮길 리자에다 싹왕자, 싹을 옮기는 거야. 그렇죠? 우리 모내기라는 게 처음부터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자, 모판에다가 기른 모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 심는 거. 그 싹을 옮기는 거잖아. 그렇죠? 모를 낸다 해서 모내기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해서 직파보다 어떤 식으로 이제 생산량이 증가했냐? 일단은요, 이 모내기를 한다는 거는 모를 옮겨 심는 거잖아. 그렇죠? 그냥 맨 땅에다 옮겨 심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물을 대는 거야. 물을 대야 돼요. 물을 댄 다음에 여러분들 아마 TV를 통해서 아마 좀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이양법 하는 장면, 모내기 하는 장면을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물을 옮겨 심는 거야. 옮겨 심는 거. 옮겨 심죠. 옮겨 심으면요, 물 위에다 옮겨 심잖아요. 잡초가 물에선 잘 안 자라요. 그러니까 긴맥이라는 작업이 크게 많지가 않아. 그렇죠? 노동력이 감소가 돼요. 게다가 잡초가 안 자라니까 생산량은 많아집니다. 잡초가 이제 영양분을 안 뺏어 먹거든요. 많아지는 거야. 자, 이게 바로 이양법이에요. 자, 이양법의 이러한 어떤 좋은 점들, 이게 언제 처음 들어왔습니까? 고려 말에 처음 들어왔죠. 고려 말에 처음으로 이양법이 도입이 되었고, 주로 이제 남부 일부 지방에서 있다가 조선 초에 오면요, 독특하게 조선 초에 오면 선생님 이게 생산량이 많으니까 조선 초에부터 이게 이제 막 성행을 하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양법이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저수지가 많이 필요해요. 아까 말했죠.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잖아. 저수지 필요한데 이게 언제부터냐면 5월 달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5월 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산불 조심의 달. 왜 그래요? 건조하니까. 비가 안 내리잖아. 그렇죠? 비가 안 내려갖고 식수도 부족해 죽겠는데 여기다가 물을 댈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조선 초기 때는요, 이걸 금지해버렸어요. 언급을 합니다. 이양법이 이런 거다 하는데 이거는 금지한다 이럽니다. 저 보세요. 세종대왕이 농사지으러 등장했다. 등장해요. 등장하는데 세종은 금지시켰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농부들은요, 똑똑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생산이 많아진 거 알아요. 금지했지만 농부들이 어떻게 한 거야? 자발적으로 저수지를 만든 거예요. 국가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움직입니다. 저수지를 이게 충분하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양법 할 수 있다. 그럼 생산量늘릴 수 있고 노동력 감소해서 돈 더 많이 벌 수 있다. 먹고 남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점차 후기 때부터는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농민들의 자발적 노력이야. 그럼 국가에서는 뭐 할 거야? 되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주도해서 농민들한테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니고 농민들이 먼저 한 다음에 국가가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국가가 오히려 따라가요. 그래서 국가에서 당시 효종 때 보면은 신속이라는 사람한테 농가집성이라는 책을 만들게 했고 그 농가집성에는 이양법에 대한 정리를 해준 책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초기의 농서에도 이양법은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금지했다라는 거죠.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 고랑의 장로, 이게 고랑 뭐예요? 이랑 고랑 제가 있잖아요. 이랑 고랑 일어났다, 이랑 골파졌다, 고랑. 이양에 심는 걸 농종법이라고 하고 견종법, 이거 견종법이라죠. 어금니 견자 써고 견종법.
여기다 심는 거. 주로 겨울 작물들을 많이 심는댔죠. 요건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뒤로 이거는 이항법이 아니고 반농사예요. 반농사. 고랑에 심는 건 반농사고요. 요거는 벼농사가 아닙니다. 요거는 견종법. 어금니 견자 써갖고 견종법이라는 반농사 기법이다. 이건 조선 후기 때부터 주로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겨우때 수령 74. 우리 수령 74인데 이거 최근에 그 소방제 나왔던 문제인데 이건 농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업을 진흥시킨다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 봐요. 내가 조선 초기 때, 조선 전기 때는 이항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제한을 두거나 금지했다고 했죠. 제한을 두거나 금지했다. 그렇죠? 제한을 두거나 금지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수령 74 항목에 경국대전이 성종이 때인데 강조했을까요? 안 했겠죠. 농업을 진흥시키는 것까지는 강조했지만 이항법을 장려하지는 않았어요. 알겠죠? X. 이것도 X고요. 직파보다 풀 뽑은 노동력. 그쵸? 아까 풀 뽑는 걸 긴맥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절약할 수 있었다. 노동력 감소가 들어간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기업과 리을.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밑줄친 이 헌법. 밑줄친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입니다. 이 헌법은 집권자가 긴급조치라는 거죠. 아우, 긴급조치. 이거는 뭐 당시 국민들의 기본권, 신체권 이런 것들을 다 제한을 두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존엄성을 억압하는 거죠. 이게 언제예요? 역시 유신헌법이었죠. 유신헌법입니다. 유신헌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1972년 10월 달에 발표해갖고 전두환이 80년도 말에 이제 뭐 한 거야? 81년도에 8차 개헌을 만들 때까지 이게 7차 개헌이거든요. 때까지 이제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어난 사건은 자 이게 1979년이고요. 국민교육헌장. 이거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거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국민교육헌장 시험에 나왔어요. 68년도 박정희 정부 때 유신체제 전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1972년이에요. 72년인데 이건 7월 달이죠. 이건 10월 유신이라고 하거든. 10월 유신.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3개월 차이밖에 안 돼. 물론 짧지만 이 남북 공동성명 발표와 유신헌법 발표는 3개월이라는 시간밖에 안 됩니다만은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에 인과관계를 설명드렸어요. 인과관계. 뭐가 앞이고 뭐가 뒤가 온다. 7.4 남북 성명. 요거는 이제 남북 간의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오고 갔던 광복의 최초의 남북 간의 합의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조국 통일 3대 원칙이라고 해서. 그전까지 박정희 정부는 어땠어요? 그전까지 박정희 정부는 사실상 반공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 때려잡자. 무조건 공산당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 남북 북한과의 이런 것들 하냐?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하게 됐냐라고 한다면 뭐 60년대 말부터 이제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 진영과 약간의 어떤 냉전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시점이었어요. 완화된 시점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그 세계적 정세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는 뭘 한 거예요? 퍼포먼스를 벌인 거야. 그전까지는 공산당 반대 이렇게 외치다가 이제는 여러분들 통일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돼요. 퍼포먼스. 쇼! 였죠. 여러분들 이제는 통일입니다. 그전까지 제가 반공했지만 이제는 통일입니다. 그 통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전에 경제 어려울 때 누가 살려냈습니까? 제가 그 경제 살려냈습니다. 통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맡기시죠. 종신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헌법을 이렇게 해서 발표하게 된 거야. 알겠죠? 한마디로 이거는 자신의 종신집권, 권력 구축을 위한 하나의 디딤돌로 한마디로 발판으로 마련했던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교과서에서는 독재체제 구축에 이용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렇죠? 6.3 시위는 1964년도에 있었던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되겠고요. 그렇죠? 이때 계엄령 선포하면서 이제 시위를 진압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시기 때니까 뭐에 해당한다? 1번에 해당하는 거죠. 3번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3번은 유신헌법 이전이에요. 요걸 바탕으로 유신헌법이 발표된 거니까. 시행 중은 10월 달부터. 정답은 1번. 자, 17번입니다. 밑줄친 회의에서 있었던 사실은 이라고 나왔죠. 본 회의는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 국민적 대합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국민의 완전한 통일을 공고하게 하며 광복 대업의 근본 방식을 수립해서 우리 민족의 자유를 만회하려 독립을 완성. 독립. 그럼 이거 딱 봐도 일제강점기겠네. 그쵸?
그래서 본 대표는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자, 대표는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어 국민적 대단계를 힘쓸 때 독립운동이 나아가야 될 방향, 그쵸.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확립하며 통일적 기관 아래 대업을 완성하고자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독립이라는 완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많은 독립 인사들이 회의를 가졌다. 그 대표적 회의가 임시정부회의, 국민 대표 회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딱 봐도요. 그쵸. 앞으로 제가 이거 국민대표회의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 임시정부 이대로 괜찮은가? 이대로 괜찮은가? 그렇죠? 임시정부가 처음에는 잘 초기 때 활동을 하시면서 외교적으로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아니면 군자금 모금 과정에서 상당한 많은 어떤 역할을 했는데 요게 군자금을 모금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독립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일제에게 발각됐던 게 연통제하고 교통국이잖아요. 그렇죠? 발각되면서 사실상 그러한 독립운동에 상당히 약간의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임시정부 어떻게 하냐? 해갖고 이제 여러 국내외 각 독립 인사들, 독립 투사들이 모여갖고 어디에서 상하에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23년도 국민대표회의. 그럼 이 회의에 있어서는 사실 건국강령이 조서왕의 건국강령이 상정된 거는 이제 충칭에 한참 뒤죠. 41년도 충칭에 가서예요. 박은식 선생이 당시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된 거는 이거는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고 난 다음에 25년도에 가서 이제 임시의정원에서 이승만을 탄핵하고 그 다음에 박은식을 임시대통령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민족유일당운동 차원에서 조선혁명당 참여했다. 이거 조선혁명당은 두 개가 나와요.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양세봉이 이끌었던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이 나오고요. 이후에 이제 지청천이 나중에 이제 중국 관내로 이동하면서 거기에서 조선혁명당을 만들고 나중에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에 합류하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를 몰라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어쨌든 35년도에 이거거든요. 모른다 할지라도 세모 이렇게 쳐놓으세요. 근데 국민대표회의 딱 봐도 이때 뭐였어? 처음에 여기서 모여가지고는 자 임시정부를 새롭게 만듭시다. 새로운 세력을 만듭시다. 창조파. 일부 조직만 개편합시다. 개조파. 현재 상황이 안 좋았을 뿐이지 그냥 지금 그대로 유지합시다. 라는 현상 유지파. 이분들은 참여 안 했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갈등을 빚게 됐고 이분들 다 빠져나가게 되죠.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주장이 나왔다. 창조파. 신채호 선생님 등 요 창조파를 주장하신 분들. 근데 결국 결렬되고 말았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입니다. 자, 보시면은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토지 조사 사업이 되겠죠. (1912년에) 시작했고 일제강점기였죠. 18년에 완성됐던 겁니다. 옳은 것이니까요. 농상공부? 자, 이거 누가 주도했습니까? 조선 총독부 주관하야. 농상공부하니까 처음 들어보니까 조선 총독부 내에 농상공부라는 게 있었나?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면 팔아문이 우리 2차 가부개혁에서 팔아문이 7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 7부 중에 하나가 바로 농상공부입니다. 이거는 사실상 2차 가부개혁 이유가 되겠고요. 이게 농상공부가 여기 들어갈 리가 없죠. 조선 총독부 산하에서 주도했던 게 도지조합입니다. 역둔토, 궁장토, 역 주변에 있던 토지고요. 궁장토 뭐 이런 것들은 총독부 소유로 만들었다. 이게 맞아요. 총독부. 그렇죠? 이거 지금 우리가 토지 뺏는 거예요. 이때 당시 뺏은 토지들이 뭐예요? 일단은 신고하라고 했는데 신고 안 한 토지들. 미신고 토지들.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불분명한 토지들이 있어요. 뭐냐면 주로 이제 문중 토지들. 어디 그런 거 있잖아요. 경주 김씨 땅. 주인이 누군지 불분명하죠. 이런 땅들 또는 당시 조선총독부 당시 대한제국의 영토였던 국유지 같은 거 있잖아요. 국유지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뺏어갑니다. 그 총독부가 가져갔다라는 거 맞아요. 이게 토지약탈을 종양척식 주식회사. 자, 토지조사업은 이때인데 제가 동척이라는 회사는 이미 벌써 1908년도에 일본에서 자 국책회사로 식민지 개척이라는 명분으로 목적으로 1908년도에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이것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만들어지고 그 동양척식회사를 이용해서 총독법에서는 토지를 누가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이 동척이라는 회사에서 관리한 거죠. 그렇죠?
춘궁태치 농가부채 근절을 목표 세웠다. 이건 농촌진흥운동이거든요. 32년부터 시행했던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이건 토지 조사 사업 관련해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양기 무역인데요. 계양기 무역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계양장에서 조선인 객주. 자, 계양기니까 계양기 때 모습 보자고요. 조선인 객주, 여각 객주는 중개상인들이죠. 처음에는 뭐였어요? 거리주 무역이었잖아. 그렇죠? 우리 조일소 조규 부록에 보면은 간행이정 심리 계양장에서 심리 안에서만 장사한다. 그래서 심리 안에 장사하니까 소비자들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리 중개상인들의 활약이 있었다. 그 중개상인이 여각 객주 같은 분들이죠. 그렇죠? 맞는 거. 조청 상미 수립 무역 장정으로 당시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 통상이 가능해졌다라고 해서 내지 통상이 가능해졌다. 자, 이렇기 때문에 청나라가 유리했을 건 맞아요. 하지만 일본은 앞지르진 않았어요. 자, 우리가 그 도표 같은 거 있을 텐데, 물론 82년도, 자, 이 조청삼이 수립 이모군란 이후에 이제 청과 이제 우리가 맺은 조약인데, 여기서 이제 청나라 상인들이 어디로 들어왔다고요? 내지가 들어왔다. 청. 그래서 수입량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본을 앞지르지 못합니다. 일본은 앞지르지 못합니다. 앞지른 건 아니에요. 앞지르지 못해요. 계속 조금씩 일본과의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맞아요. 격차를 줄여나간 건 맞지만 일본의 경제 침투는 이미 벌써 그 전부터 이미 차곡차곡 계획대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 내지 통상권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일본이 쉽게 이기지 못해요. 만약에 일본이 나중에 내지 통상권을 얻지 못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청나라가 이 조청 무역 장정으로 내지 통상권을 얻었는데 일본도 이걸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83년도에 조일 통상장정 개정판에서 조일통상장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개정판이라고 하죠. 앞에 있던 조일 무역 규칙에 대한 개정판이거든요. 그 개정판에서 최애국 대우 조항을 손에 얻었어요. 그래서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로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 통상권, 우리도 그럼 내지 통상권 해갖고 내지 통상권을 얻어냅니다. 얻어냈기 때문에 물론 청나라와 일본 상인들 간의 상권 경쟁은 치열해집니다만은 청나라가 앞지르지 못한다. 자, 일본 상인은 면제품 팔고 영국산 면제품이었고요. 쇠가죽, 쌀, 콩 등을 구입했다. 맞아요. 초창기 때는 미면 교환 체제라고 하죠. 미면. 우리는 일본이 쌀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에게 면화를 줍니다. 이런 식으로 미면 교환 체제 형태였다. 조일 통상장정 이게 83년도입니다. 83년도 그 조일 통상장정이 바로 개정판이에요. 개정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43년도에 맺었던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이 개정판입니다. 여기에는 뭐예요? 이 조일 통상장 개정판은요, 바로 조일 무역 규칙의 내용을 규정한 거야. 조일 무역 규칙의 내용을 개정한 거예요. 이걸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하기도는 예전에는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때 이 개정판이 바로 이때인데, 이 개정판이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 자, 이때 내용을 개정한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요, 무관세였는데 이때가 무관세였잖아.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양도세. 근데 관세 조항을 달아요. 일본이 양보하네요. 그죠? 계속 보세요. 두 번째, 일단 무제한 양국 유출. 제한 없이 양국을 가져가겠다라고 했던 게 이때 내용인데, 이때 야, 그렇다면 너희들이 지방관이 한 달 전에 우리 일본 정부 쪽에 통보한다면 너희들이 곡식을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달아주겠다.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달아주겠다 한 거야. 근데 일본이 정말 노리고 있었던 거는 뭐예요? 바로 이거죠. 최애국 대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왕건이야. 큰 거 하나야. 큰 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양보하는 척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최애국 대우 조항을 얻었던 거죠. 그렇죠? 이때. 그래서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일본이 청나라에게 쉽게 추월당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애국 대우 조항을 얻었고, 그러니까 요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도 했다라는 거. 근데 그 마지막 반공령이 우리가 그래서 반공령을 선포했던 마지막 공령이 89년, 90년이에요. 환경도 황해도 반공령. 환경도 황해도 반공령이 마지막이었다라는 건데,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정답은 몇 번요? 앞지른 게 아니에요. 일본이 계속 우위에 있었습니다. 경제에서만큼은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군역에 뽑힌 장정에게 군포를 거뒀는데 그 패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뼈를 깎는 원한이 가졌다. 사족들은 자, 양반들입니다. 한평생 한가하게 놀며 신역이 없었다. 역을 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속에 끌려 이행되지 못했다 했으나 갑자기 초에 그가 강력하게 나서고 귀천을 동일할 귀천, 그렇죠? 귀하고 천하 신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장정한 사람마다 세납전 이민을 바치게 하는 이를 동포전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똑같이 납부하자. 이게 뭐예요? 호포제잖아. 호포제 또는 동포제. 똑같이 다 군포. 그쵸? 군역을 수행하는 게 군포 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양반들은요. 양반 불역의 원칙. 양반들은 어떻게 상놈들하고 같이 똑같이 역을 수행하냐 하면서 반대했었는데 이때 이제 흥선대원군이 야 이제 양반도 많아졌고 돈 주고 양반 산 놈도 많고 하는데 이제는 양반 신분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똑같이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게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대원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신분제 폐지가 아니고요. 한마디로 부세 균등의 원칙. 그러니까 세금에도 균등하게 납부하도록 한다. 누구에게? 양반들에게도. 물론 양반 중에는 이제 현직 관리 이런 분들, 현직에 벼슬 하고 있는 분들은 제외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흥선대원군의 정책. 만동묘 건립을 주도했던 인물은 송시열입니다. 송시열. 숙종 때였죠. 당시 임진왜란 때 명나라 망했는데 명나라 당시 임진왜란 때 우리 명나라 황제였던 임진왜란 때 우리를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 황제 신종을 기리기 위해서 당시 충청도 화양동 서원에다가 지었던 게 만동묘. 그렇죠. 제가 이 설명 드렸잖아. 만동묘가 무슨 뜻이야? 명나라 망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양반들 같은 건. 특히 서인들이. 그렇죠. 황하강이 만번구비쳐도 동쪽으로 가잖아. 그렇죠? 중국의 광은요 동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만번구비쳐도 동쪽으로 가듯이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구비쳐도 당신에게 향합니다. 이런 거예요. 명에 대한 4대 의식. 궁극기부 총재 이거는 김홍집이죠. 김홍집. 1차 가보격 때 김홍집. 총리 대신 김홍집. 통리기만은 그쵸. 이건 이모군란 이후에 이모군란 때 이제 당시 이제 일본 공산을 피해 있고 명성황후가 도망갔거든요. 그때 이제 고종이 아버지가 이때 하야한 다음이었는데 다시 불러들여갖고 아버지한테 좀 일을 맡겼죠. 그러니까 개화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개화기구였던 통리기만 폐지하고 옛 군사기구였던 옛 중앙군사 군영이었던 오군영을 부활시켰다. 이게 정답이죠. 이모군란 중에. 탕평정책을 그냥 만기오라. 이런 거까지 어떻게 외웁니까? 라고 할 텐데 이건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순조 때 정도로만 알아내세요. 순조 때 정도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021년도 국가직 9급 한국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풀어보시면서 아마 좀 느끼셨을 거예요.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구나.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러한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런 어떤 그 지엽적인 것들을 한 문제 맞추겠다고 공부량을 확 늘리다 보면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 한 문제 맞추는데 정말 쾌감이 느낄까요? 그 한 문제 더 맞추려고 그렇게 더 많은 양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다른 공부 못 하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험 점수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다 맞추겠다는 생각을 물론 다 맞추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아는 문제 맞추고 그래도 내가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는 확실하게 내가 공부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하시면 돼요. 다 하나하나 다 일일이 체크하려고 하면은 욕심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부분을 잘 정리한 상태에서 그게 내 머릿속에 다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약간의 그 사이드적인 부분에, 그렇죠? 기본적인 어떤 개념 밖의 내용들 조금씩 추가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 개념 밖에서 뭐가 나올지는 사실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하자. 제가 매번 강조드린 거예요. 기본에 충실하자.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2020년도 해설 강의를, 국가직 해설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고요. 또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